골목 벤치에 앉아 무료 도시락을 먹고 있는 야윈 여인 이정민. 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민 씨, 정민이 고개를 들고 성호를 봅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왜 왔어요? 차갑고 텅 빈 목소리가 15년의 원망을 담고 있습니다. 성호는 할 말을 잃습니다. 전처의 초라한 모습 앞에서 죄책감이 폭발합니다. 정민이 말합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3군데씩 일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부어도 쉴 수가 없었어요. 성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런데 당신 친구라던 사람? 박도연이 나타났어요. 기억나세요?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상가 건물 7층, 복도에는 여전히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자리한 중견 건설사 대성종합건설의 임원실, 그곳에서 한성호는 오늘도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5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호의 외모는 꽤나 단정합니다. 값비싼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자리하고 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특유의 피곤함이 묻어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거래처와의 술자리, 끝나지 않는 회식.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공허함이 그의 눈가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 상무님, 오늘 저녁에 신성건설 측 사람들이랑 자리가 있습니다. 7시까지 청담동 금강산 한정식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비서 박 과장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타고 흘러나옵니다. 성호는 짧게 대답합니다. 알았네. 또 술자리입니다. 벌써 이번 주에만 4번째 회식이죠. 하지만 이것이 성호의 삶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반복되는 일상 말입니다. 저녁 7시 청담동 한정식집. 넓은 다다미 방에서 성호는 거래처 사람들과 술잔을 나누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면을 쓴 채 미소 짓고 있을 뿐이죠. 한 상무님, 이번 프로젝트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성건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대방 부장이 공손하게 말합니다. 성호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가야죠. 술잔이 오가고 안주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전복구이, 한우 등심, 대게찜.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상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성호는 입맛이 없습니다. 그저 분위기에 맞춰 젓가락을 들고 술잔을 비울 뿐입니다. 술자리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성호는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향합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거실이 성호를 맞이합니다. 텅 빈 집, 아무도 없는 공간. 성호는 재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현재 아내와의 관계는 냉랭하기만 합니다. 아내는 자주 친정에 가 있거나 모임에 나가 있죠. 집에 있어도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성호는 거실 한쪽에 자리한 앤틱 진열장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액자 속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성호와 한 여자,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이정민, 성호의 전처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한지훈, 그의 아들이죠. 사진 속 지훈은 당시 8살로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훈은 아빠 등에 엎여서 환하게 웃고 있고 정민은 그런 부자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가 성호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15년 전의 추억일 뿐입니다.
성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재빨리 고개를 돌립니다. 그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옵니다. 아휴, 지난 일이지. 다 끝났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다독이는 듯한 떨림이 느껴지죠. 성호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고 소파에 몸을 던집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15년 전 성호는 이정민과 이혼했습니다. 당시 성호는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죠. 작은 건축자재 회사를 운영하다가 거래처 부도로 연쇄 타격을 입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고 독촉 전화는 밤낮 없이 울렸습니다. 생활고와 스트레스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았고 결국 성호는 선택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혼자 새 출발을 하는 것을 말입니다. 정민과 지훈에게 제대로 된 위자료도 주지 못했고 양육비도 몇 번 보내다가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아야 했으니까. 성호는 스스로에게 변명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묻어둔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성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고 실력으로 인정받아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재혼도 했고 안정된 삶을 되찾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좋은 차, 넓은 아파트, 높은 연봉.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호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의 온기, 진심 어린 관계, 그리고 자신의 양심 말입니다. 이제 성호의 삶은 돈과 체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죠. 성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지만 속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지만 성호에게는 그저 차가운 빛일 뿐입니다. 밤마다 성호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술을 마셔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명품을 사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때 성호의 눈에 다시 한번 거실의 사진이 들어옵니다. 어린 지훈의 미소, 정민의 따뜻한 눈빛. 성호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성호는 생각합니다. 지훈은 지금 몇 살이 되었을까요? 23? 대학생일까요? 아니면 벌써 취업을 했을까요? 정민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재혼은 했을까요? 성호는 그런 생각들을 애써 떨쳐냅니다. 지난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성호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습니다. 잠을 청해보지만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요즘 성호는 이상하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죠. 성호는 몰랐습니다. 이 불안감이 그저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곧 자신의 과거가 다시 그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15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성호의 밤은 깊어갑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돈과 체면으로 쌓아 올린 성공 뒤에 숨겨진 공허함. 성호는 여전히 모릅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금요일 밤, 성호는 또다시 거래처와 술자리를 마쳤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고깃집에서 소주를 몇 병이나 비운 탓에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성호는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택시 좀 잡아야 하는데. 하지만 금요일 밤 강남의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성호는 한숨을 쉬며
큰 길로 나가기 위해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 멀리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컹, 덜컹. 어딘가에서 수레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호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폐지 수레를 끄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성호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폐지 수레가 가로등 아래를 지나가는 순간 성호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수레를 끄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마른 체구, 허리가 굽은 모습, 낡고해진 점퍼를 입고 있었죠. 여자는 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성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무언가 묘한 기시감이 엄습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설마. 성호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자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여자가 잠시 멈춰 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가로등 불빛이 여자의 옆 얼굴을 비춥니다. 그 순간 성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정민. 이정민. 그 얼굴이었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버린 여자, 이정민의 얼굴. 아니, 정확히는 이정민을 닮은 누군가. 하지만 너무나 야윈 얼굴,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거칠어진 손. 15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변화였을까요? 성호는 입을 때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여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폐지 수레를 끌며 골목 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착각이야. 정민이가 이런 모습일 리 없어. 성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하지만 여자의 뒷모습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성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술이 확 깬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성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야윈 얼굴, 굽은 허리, 폐지 수레. 설마 정말 정민이었을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민이는 재혼했을 거야. 잘 살고 있을 거야. 하지만 성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민의 소식을 알아보지 않았으니까요. 양육비도 끊어버렸고 연락도 차단했습니다. 그저 잊고 싶었습니다.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잠을 설친 탓에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성호는 세수를 하며 다짐합니다. 그냥 착각이었어. 비슷한 사람이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말 내내 성호는 그 여자의 모습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문득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성호는 차를 몰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년 여성들의 경우 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성호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정민이었다면?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하루 종일 성호를 괴롭혔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서류를 검토할 때도 점심을 먹을 때도 성호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성호는 오래된 명함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15년 전 연락처들이 가득합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김현수. 김현수는 성호의 옛 친구입니다. 15년 전 이혼 당시 정민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죠.
성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현수야, 나 성호야. 한성호. 성호?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정민이 소식 아는 거 있어? 정민이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현수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이? 왜 갑자기 정민이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 잘 지내는지. 김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호야, 정민이는 쉽지 않았어. 내가 떠난 후에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지.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면서 지훈이를 대학까지 보냈다고 들었어.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연락이 끊겼어. 동네에서도 못 봤고. 성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락이 끊겼다고? 어디로 간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성호야, 내가 그때 제대로 챙겼어야지. 김현수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성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결과인가? 그날 밤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보기로. 15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을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폐지 수레를 끄는 여자가 정말 정민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착각이었는지 성호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안감과 죄책감은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것 같았으니까요. 성호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정민의 행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저녁마다 옛 지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15년 전 정민과 함께 살던 동네 성북구 장의동. 성호는 오랜만에 그곳을 찾았습니다. 골목길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단독주택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고 가파른 언덕길이 이어집니다. 성호는 그 골목을 걸으며 1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아이스크림을 사주던 날, 정민이와 손을 잡고 언덕을 올라가던 날. 이제는 다 지난 일이지. 성호는 중얼거리며 옛 집터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새로운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성호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동네 슈퍼를 찾아갔습니다. 15년 전에도 있던 가게였습니다. 다행히 주인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성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는 성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 손님 혹시.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15년 전에 이 동네 살았던 한성호입니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성호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네. 정민이네 남편분.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성호는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을 못했네요. 혹시 이정민 씨 소식 아시나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민이? 불쌍한 사람이죠. 남편이 떠난 후에 혼자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뛰고, 주말에는 전단지 돌리러 다니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지훈이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성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여기 안 보이더라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사기를 당했다던가, 빚이 생겼다던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떠났으니까. 그나저나 당신은 뭐하러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제 와서 양심이 찔려서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가운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슈퍼를 나온 성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성호는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정민의 행방을 물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성호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전처입니다. 안부라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정민 씨가 몇 년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셨다는 것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호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민이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소라도 알려주실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정말 안 됩니다. 성호는 구청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혼자서 지훈이를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고 결국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만든 건가? 성호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외면하면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서울시내 기초생활지원센터, 쪽방촌 상담소, 무료급식소. 그런 곳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마다 그곳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등포 쪽방촌, 용산 무료급식소, 종로 노숙인 지원센터. 성호는 그곳들을 하나하나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성호는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성호는 관악구의 한 기초생활지원센터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센터 앞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료 도시락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성호는 차를 세우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노인들, 중년 남자들, 그리고 몇몇 여자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성호는 그들 사이에서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있는 여자. 해진 점퍼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줄을 서서 도시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정민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마주한 정민. 하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깊게 패인 주름, 거칠어진 손. 한때 그렇게 아름답던 여자가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성호는 정민의 이름을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저 멍하니 정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민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수레를 끌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그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정민은 센터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고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마침내 성호는 용기를 내어 정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민 씨. 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호를 봤습니다.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눈 속에서 교차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민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목소리였습니다. 성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민 씨, 성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벤치에서 일어서는 동작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다리도 불편한 듯 했습니다. 왜 왔어요? 정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텅 빈 목소리였습니다. 성호는 그 차가움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민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15년 만에 나타나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 건가요? 정민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지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지훈이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학원비 벌려고 3군데씩 일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부어도 쉴 수가 없었어요. 지훈이한테 미안해서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지훈이를 대학에 보냈죠. 그게 제 유일한 목표였으니까. 그런데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 친구라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박도현. 기억나세요? 당신이랑 같이 일하던 사람. 성호의 머리가 번쩍 들렸습니다. 박도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현이가 뭘 했는데요? 정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당신이 보냈다면서요. 지훈이 대학 등록금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작은 가게 하나 차려주겠다고 했어요.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도현은 분명 자신의 이름을 팔아 정민에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당신한테 받을 건 없다고. 하지만 도현 씨가 계속 설득했어요. 당신이 미안해한다고, 이것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결국 저는 넘어갔어요.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기억이 고통스러운 듯 했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냈어요. 도현 씨가 보증을 서줬고 자금도 대출받게 도와줬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장사도 잘 됐고. 그런데 정민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도현 씨가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채권자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모르는 빚들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도현 씨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렸던 거예요. 성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도현, 그 인간이 정민을 이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였는데요? 2억이 넘었어요. 제가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죠. 가게는 문 닫았고 집도 빼앗겼어요. 지훈이는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녀야 했어요.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됐어요. 빚을 갚으려고 온갖 일을 다 했지만 이자도 못 갚았어요. 결국 쪽방으로 쫓겨났고 지금은 이렇게 폐지를 주우면서 살고 있어요. 성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도현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박도현이 자신의 이름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민 씨,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도연이가 제 이름을 팔아서 그런 짓을 할 줄은. 당신이 몰랐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정민이 성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면 제가 도연 씨의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정말 미안해한다는 말에 속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모든 건 당신 때문이에요. 성호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15년 전에 책임을 다했다면 정민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정민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 아이가 저를 찾아냈어요. 몇 달 전에 제가 이렇게 사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죠. 만나고 있어요? 가끔요. 지훈이가 생활비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저는 받지 않아요. 그 아이도 힘든데 제가 짐이 될 순 없으니까. 정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는 당신을 증오해요. 며칠 전에도 제게 말했어요. 절대 아버지를 만나선 안 된다고.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됐다고. 성호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증오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신 늦었어요. 그냥 가세요. 정민은 폐지 수레를 잡았습니다. 떠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호는 다급하게 정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민 씨, 제발. 제가 바로잡을게요. 도연이를 찾아서 모든 걸 해결할게요. 정민은 성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15년이나 지났는데 당신이 뭘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해야 해요.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정민은 성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 양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당신이 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호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정민과 지훈에게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정민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가세요.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정민은 수레를 끌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성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민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호는 회사에 출근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정민의 야윈 얼굴이 떠올랐고 회의 중에도 정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현이, 박도현. 성호는 책상 앞에 앉아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15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하지만 그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팔아 정민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성호는 박도연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옛 명함첩을 뒤졌지만 도연의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박도현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습니다. 수십 명이 검색되었죠. 어디 있는 거야, 이 인간아. 성호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도연의 소식을 모르거나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마침내 한 동료에게서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도현이, 그 친구 지금 강서구 쪽에서 부동산 중개업 한다고 들었어.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마곡동 쪽이라던가. 성호는 즉시 강서구로 향했습니다. 마곡동 일대의 부동산 중개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중개소에서 드디어 박도현을 찾았습니다. 중개소 안에는 책상 2개가 놓여 있었고 한 남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배가 나오고
머리는 반쯤 벗겨진 모습. 박도현이었습니다. 성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호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호야. 오랜만이네. 어떻게 여길 알고. 닥쳐. 성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성호는 도연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흩날렸습니다. 이정민.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이정민. 누구야 그게? 시치미 떼지 마. 내 전처야. 내가 내 이름 팔아서 사기친 사람.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 사람. 성호야, 그건 오해야.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도와주려고? 2억이 넘는 빚을 떠안기게 만든 게 도와준 거야? 성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목소리 좀 낮춰. 여기 장사하는 데야. 그리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업이 안 풀린 거지. 사업? 내가 정민 씨 명의를 도용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린 거잖아. 그리고 튀어버린 거고. 도연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뺌하려 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당시에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좀 빌렸는데 갚으려고 했어. 근데 사업이 안 풀려서. 거짓말하지 마. 넌 처음부터 정민 씨를 이용할 생각이었잖아. 내 이름까지 팔아먹으면서. 도연의 얼굴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래, 맞아. 내 이름 좀 썼어. 그게 뭐 어때서? 너도 그 여자한테 빚진 거 있잖아. 15년 전에 버리고 튄 주제에. 성호는 도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건 내 문제야. 근데 넌 내 이름을 이용해서 죄 없는 사람을 망가뜨렸어.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네. 도연은 성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성호의 힘이 더 셌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 줘. 성호는 도연을 밀쳤습니다. 도연은 뒤로 비틀거리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성호는 도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이라도 책임져. 정민 씨한테 진 빚 내가 갚아.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헛웃음을 쳤습니다. 갚아? 무슨 돈으로? 나도 빚쟁이야. 이 중개소도 겉으로만 그럴싸하지 실상은 빚더미야.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명예도용, 사기죄로.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신고? 해봐. 15년이나 지난 일인데 증거가 어딨어? 그리고 그때 내가 쓴 돈 중 일부는 내 빚 갚는 데도 들어갔어. 너도 연루될걸? 성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을지 몰라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증거를 희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넌 이대로 도망칠 생각이야? 도연은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도망? 난 도망치지 않아. 그냥 각자 살아가는 거지. 성호야, 너도 알잖아. 세상 각박해. 나도 살려고 발버둥 쳤던 거야. 그 여자가 불쌍하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성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도연을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너 회사 어디야? 도연은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회사는 왜?
어디냐고. 대한건설. 왜? 성호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대한건설은 중견 건설사였습니다. 그리고 성호가 속한 대성종합건설과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도연아, 나한테 아직 시간이 있어. 내가 지금이라도 정민 씨한테 사과하고 보상하면 넘어갈게.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그러면 어쩔 건데? 도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성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 망하는 걸 보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든 내 비리를 파헤쳐서 모든 걸 폭로할 거야. 도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허세를 부렸습니다. 비리? 내가 무슨 비리가 있다고. 웃기지 마. 성호는 중개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고 컴퓨터 화면에는 각종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성호는 직감했습니다. 도연은 분명 지금도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증거를 찾아낼 거야. 성호는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결의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도연이, 너 절대 용서 못해. 정민 씨와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너를 무너뜨릴 거야. 성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박도현과의 대면 이후 성호는 본격적으로 도연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많은 증거들을 희미하게 만들었고 도연 역시 교묘하게 흔적을 지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호는 먼저 정민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기초생활지원센터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폐지 수레를 끌고 나타난 정민을 발견했습니다. 정민 씨. 정민은 성호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어요? 가라고 했잖아요. 정민 씨, 제발 들어주세요. 도연이를 만났어요. 그 인간을 반드시 응징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정민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5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해야 해요. 도연이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그게 옳은 건가요? 정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성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계약서나 차용증, 어떤 서류라도 남아있나요? 도연이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도 좋아요. 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쪽방으로 이사할 때 대부분 버렸어요. 남은 게 없어요. 성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훈이는요? 지훈이가 뭔가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이는 안 돼요. 그 아이를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정민 씨, 지훈이도 이 일의 피해자예요. 아들이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안 된다고요. 정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정민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이미 충분히 고생했어요.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녔고 지금도 빚을 갚느라 힘들어해요. 그 아이한테 더 이상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성호는 정민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혼자서라도 해보겠습니다. 정민 씨는 그냥 지켜만 봐주세요. 정민은 성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진심이에요? 네. 이번만큼은 끝까지 갈 겁니다. 정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당시 도연 씨와 주고받은 내용을 적어둔 거예요. 날짜랑 금액, 대략적인 내용이 적혀 있어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호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받았습니다. 수첩은 낡고해졌지만 안에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민 씨. 정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대는 안 해요. 어차피 세상은 힘 있는 사람 편이니까. 성호는 그날 밤 수첩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정민의 필적으로 적힌 메모들, 날짜, 금액, 도현과의 만남 내용,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된 걸까?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성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첩을 덮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였습니다. 다음 날 성호는 회사에서 대한건설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한건설은 대성종합건설과 몇몇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대한건설의 내부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성호는 대한건설 내부의 지인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박도현이 현재 대한건설의 자재 조달팀에서 일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의심스러운 거래가 여러 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현 씨가요? 그 사람 소문이 안 좋아요. 자재 업체랑 뒷거래한다는 얘기가 돌아요.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요. 성호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도현은 지금도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호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성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성호 씨죠? 저는 한지훈입니다. 성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한지훈. 1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아. 지훈이구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당신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성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거 아닙니다. 엄마한테서 들었어요. 당신이 박도현을 찾아다닌다고. 그래, 도현이 때문에 내 엄마가 그렇게 된 거잖아. 나는 그 인간을 반드시. 그만하세요. 지훈이 성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타나서 과거를 들춰내면 엄마만 더 힘들어져요. 그냥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지훈아, 하지만 당신이 정말 엄마를 위한다면 이제라도 손 떼세요. 제발. 지훈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성호는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성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훈의 말대로 손을 떼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가야 할까요? 하지만 성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멈추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성호는 지훈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민에게 연락해 지훈의 회사 주소를 물었습니다. 정민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성호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알려줬습니다. 퇴근 시간 성호는 지훈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남자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 안경을 쓴 모습. 성호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저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훈아. 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은 성호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지훈아, 아빠 얘기 좀 들어줘. 응?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지훈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내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지우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15년이나 지났는데요. 그래도 해야 해. 도연이 때문에. 그때였습니다. 지훈이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박도현이 엄마를 망친 게 아니에요. 성호는 깜짝 놀라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지훈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모르세요? 엄마가 노숙자가 된 진짜 이유를요? 성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훈아. 도연이가 내 엄마한테 사기를 친 거잖아. 지훈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성호를 이끌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지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도현이 엄마를 속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엄마가 정말로 무너진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뭔데?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박도현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뒤에 더 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박도현을 시켜서 엄마를 망가뜨린 거예요.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누군데? 당신이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 회사 사람. 성호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회사 사람이라니. 도대체 누가 정민을 해칠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이름을 말해봐. 지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성호를 쳐다봤습니다. 송재혁. 대성종합건설 전무. 당신 바로 위 사람이잖아요. 성호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송재혁 전무. 회사에서 성호의 직속 상관이자 멘토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호가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송재혁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럴 리 없어. 송 전무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지우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요. 15년 전 당신이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누가 당신을 대성종합건설에 추천해줬죠? 그건 송 전무님이었지. 왜 그랬을까요? 그냥 착해서요? 아니에요. 송재혁은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우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성호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몇 달 동안 조사한 자료예요.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15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여러 거래 내역과 계약서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성호는 서류를 읽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지훈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당신이 운영하던 자재 회사가 망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송재혁이 뒤에서 당신 거래처들을 조종해서 일부러 부도를 내게 만든 거예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당신 손에 있던 땅 때문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던 경기도 화성의 그 땅. 기억나세요? 성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5년 전 자신은 작은 땅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이었죠.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그 땅을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송재혁의 처남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3년 후에 개발 예정지로 지정됐죠. 가격이 50배 이상 뛰었어요. 성호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송재혁은 당신을 회사에 들여왔어요. 당신이 자신에게 평생 고마워하며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당신은 송재혁을 은인처럼 여기며 15년 동안 일했어요. 성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시킨 장본인이었다니. 그럼 도연이는? 박도현은 송재혁의 앞잡이예요. 송재혁이 박도현을 시켜서 엄마를 망가뜨린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당신이 엄마와 연락하거나 과거를 되돌아볼까봐 두려웠던 거죠. 만약 당신이 과거를 조사하다가 송재혁의 비리를 알게 되면 곤란하니까요. 성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송재혁, 그 인간이 모든 것의 배후였다니. 증거가 있어? 다 있어요. 송재혁과 박도현의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제가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모았어요. 엄마를 위해서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송재혁은 너무 큰 사람이고 저는 그냥 신입사원일 뿐이니까.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송재혁의 영향력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성호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지훈이 자신에게 전화했는지, 왜 이렇게 자세히 조사했는지. 지훈아, 너. 저는 당신이 싫어요. 증오해요. 하지만 당신만이 송재혁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당신은 회사 내부 사람이고 송재혁과 가까운 사이니까. 당신이 움직이면 가능해요. 성호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했습니다. 송재혁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내역, 박도현과 공모해서 자재 업체와 뒷거래한 기록, 그리고 15년 전 성호의 사업을 파탄낸 증거들. 이걸로 충분해? 충분해요. 이걸 감사팀이나 검찰에 제출하면 송재혁은 끝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해요. 제가 하면 묵살당할 거예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진짜 적은 박도현이 아니라 송재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호는 15년 동안 그 적에게 충성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훈아, 고맙다. 이 자료 잘 쓸게. 지훈은 일어섰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끝나도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지훈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성호는 그 자리에 남아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송재혁, 박도현, 그 인간들이 정민과 지훈,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성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송재혁을 무너뜨릴 준비 말입니다. 다음 날 성호는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검찰에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사팀이 송재혁 전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재혁은 긴급 소환됐고 박도현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회사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송재혁 전무가 15년 동안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까요. 일주일 후 송재혁과 박도현은 구속됐습니다. 뉴스에도 대서특필됐습니다. 대성종합건설 전무의 비리 사건, 수십억대 횡령. 성호는 회사 회의실에 홀로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송재혁이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민 씨, 지훈아. 이제 진짜 아기는 벌을 받았어. 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송재혁과 박도현의 구속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거리에는 개나리가 피어나기 시작했고 따뜻한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송재혁의 비리를 폭로한 것은 옳은 일이었지만 15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성호 자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다음 날 성호는 가장 먼저 정민을 찾아갔습니다. 관악구 기초생활지원센터 앞에서
정민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무렵 폐지 수레 없이 걸어오는 정민을 발견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민 씨. 정민은 성호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또 왔네요. 성호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퇴직금이에요. 15년치 양육비와 위자료, 그리고 도연이한테 당한 빚의 일부라도 갚고 싶어요. 정민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성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원센터 앞 사람들이 오가는 길 한복판에서 성호는 정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민 씨, 제발. 저는 용서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임지고 싶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정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성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성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송재혁과 도연이가 횡령한 돈 중 일부가 회수됐어요.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로 했대요. 정민 씨도 신청하면 빚의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아뒀어요.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했을 뿐이에요.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다만 정민 씨와 지훈이가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성호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잘 사세요. 며칠 후 성호는 지훈의 회사 앞에서 다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아, 너한테 고맙다는 말하고 싶었어. 내가 준 자료 덕분에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었어. 지훈은 무표정하게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전 엄마를 위해 한 거예요. 성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야. 내 학자금 대출이랑 생활비에 보탰어. 지훈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알아. 너는 훌륭하게 컸어. 내 엄마가 잘 키워줬지. 근데 받아줘. 아빠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제발.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성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성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훈아, 너 좋은 사람 되렴. 내 엄마 잘 챙겨주고. 말 안 해도 알아요. 지훈은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건강하세요. 성호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예전보다 넓어져 있었습니다. 훌륭하게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몇 주 후 복지사 김미영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민은 구청의 도움으로 쪽방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빚도 상당 부분 정리됐고 지훈과도 자주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민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일요일 오후 성호는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봄날의 풍경이었습니다.
성호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성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과거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되 그것에 묶여있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지사 김미영 씨였습니다. 한성호 씨, 안녕하세요. 이정민 씨 소식 전해드리려고요. 성호는 긴장했습니다. 정민 씨가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정민 씨께서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얼마 전에는 지훈 씨랑 함께 복지관 봄맞이 행사에도 오셨어요.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봤어요. 성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정민 씨께서 한성호 씨한테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김미영 복지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정민 씨께서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봄이 오려나 라고요. 성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봄. 정민에게도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긴 겨울을 지나 차가운 밤을 견디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전해주세요. 정민 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그리고 봄은 이미 왔다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성호는 한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들이 마치 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성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민 씨,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제라도 행복하세요. 성호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책임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어렵고도 소중한 것인지, 돈과 체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봄바람이 성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성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봄은 왔습니다. 정민에게도 지훈에게도 그리고 성호 자신에게도. 한 걸음 한 걸음 성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벚꽃잎이 성호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꽃잎.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적시는 사연이었습니다.